자유학기제 시간에 특강으로 알파고 이후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어느 길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주제가 알파고 이후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진로 탐색의 방향,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장선생님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순서는 먼저 알파고 이후 새로운 기술 발달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미래 사회를 위해서,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진로를 어떻게 탐색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미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역량이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미래라는 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먼 나라의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먼 나라 얘기라고, 먼 훗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직면하게 될 현실이 바로 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현실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닥칠 미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을 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라는 것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여러분들의 급진적인 이 변화의 시대가 여러분들한테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이런 변화를 맞이했다가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여기에 이 사람 잘생겼죠?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모가데시라는 사람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 돈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세계의 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 가면은 특이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친 짓 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일명 미친 집단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집단을 구글 X라는 집단인데, 여기에 혁신 총괄 대표라는 사람이 모가데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혁신은 점진적인 혁신은 의미가 없다. 여기에 써놨듯이 급진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어떤 물건 하나 만들었을 때 몇 프로 뭐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몇십 배의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급진적인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변화의 절벽 위에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미래는 축복이 되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재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어떻게 탐색해야 할 것인가? 참 이 방향 잡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변화가 심한 이때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지만 나는 이 길로만 한 길로만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추구한 그 방향이 사라질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양한 길도 같이 함께 탐색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한 가지 자기의 진로를 빨리 정해가지고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다른 길도 같이 탐색해보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말이죠.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 두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이분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미래학자라고 하는 허만칸이라는 이 미래학자예요. 그 당시에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허만칸한테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지고 통일벼라는 벼를 재배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허만칸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만칸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인 농업보다는 2차 산업인 중공업 분야로 사회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으로 산업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급진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군지 알죠?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이분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많이 힘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책을만 읽었어요. 특히 이 사람한테 큰 감명을 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인데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누가 썼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썼어요. 이분이 저자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에요. 올 6월 달에 타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고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빨리 대처를 하고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나라가 발전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못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가지고 이 다음에 자기가 기회가 되면은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의 발전을 꾀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후에 엘빈 토플러를 불러다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멘토 역할을 했는데 그때 이 엘빈 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굴뚝산업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이 발전하려면은 IT 산업이나 생명공학 쪽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최고 강국이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국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한 개인뿐 아니라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그거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잘 듣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크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즉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미래 사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냐. 미래 사회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미래 사회의 모습이 여러분들 머리에 그려질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자 미래 사회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한번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제1차 산업이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나와가지고 기계화 혁명이 일어날 때가 제1차 산업이에요. 이건 학교 시간,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대량 생산 체제로 사회 구조가 바뀝니다. 이걸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그 다음에 제3차 산업은 아까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대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화 시대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은 2015년부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는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3D 프린트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쓰일 기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의 기술이에요. 네. 자, 한번 보세요. 크게 8가지를 제가 이때 정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3D 프린터, 드론, 무인 전기 자동차, 사물 인터넷, 에너지 사업. 이건 태양광 에너지를 말해요. 이러한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러면은 봐요. 여기 보세요. 이러한 기술들이 실현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술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때가
1956년에 여기에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해요. 이 말을 가지고 이 기술이 나온 이후에 크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발달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급진적인 이 성장을 가져온 때가 2010년에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급진적인 성장을 해요. 이 딥러닝 기술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탄생을 했냐면은 요즘엔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크게 발달했어요. 이 뇌에 대한 학문이 21세기에 최고 이제 화두가 되는 학문 분야가 이 뇌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뭐가 밝혀졌냐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 나가는가 그걸 원리를 알아냈어요. 그 원리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생각을 하면 이 신경세포가 우리 뇌의 최소 단위가 신경세포거든요. 이 신경세포가 서로 이어지 가지고 하나의 신경망을 형성을 해요. 가지고 이 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형성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인식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중신경망이라고는 하는데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데 그런 것이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래 가지고 기계에 적용해 보니까 그것이 되네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이 딥러닝 기술이에요. 근데 이 딥러닝 기술이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해 나간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업그레이드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업그레이드로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 뭐가 시켜가지고 뭐가 있어야겠지? 여러분들 키가 크려면 밥을 먹어야지? 네. 그렇죠. 그처럼 이 딥러닝 기술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조금 오랜만인데 이 빅데이터에 가서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할게요. 이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크게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스스로가 학습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알파고예요. 가지고 이 알파고가 앞 미래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빅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빅데이터 기하급수적인 그 증거와 함께 알파고도 그렇게 계속 학습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인공지능의 차이점을 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기 써놨듯이 인공지능이 쉬운 문제는 인간에게는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분하는 건 우리는 쉽게 하죠. 이거 강아지네. 이건 고양이네. 그러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려운 수학적인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아주 잘해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서로 같이 융합하면은 인간의 지능을 무한대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요? 네?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장진 감독님께 우선 퀴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학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수학이라고요? 저 문제가요? 네, 그럼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1초 만에 정답을 내놓습니다. 엄청나죠? 컴퓨터가 사람보다 연산이 빠르다는 건 아마 상식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면에서 인공지능은 한참 동안 뻔하고 멍청한 기계에 불과했는데요. 바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고 인간하고 서로 융합하면은 엄청나게 인간의 지능을
그 무한대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발달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장면은 인공지능하고 서양의 그 우리로 하자면 서양의 그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체스라는 그 챔피언인데 이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게임을 했는데 인공지능인 딥블루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 일이 있고 이것은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는 컴퓨터인데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미국의 큐즈 왕들을 놓고 대결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리고 이 왓슨 컴퓨터는 현재 암 치료에 지금 활용되고 있고 주식 거래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올해 3월 달에 있었죠?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게임에서 4대1로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딥러닝 기술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써놨습니다. 요리도 말이죠. 창조하고 작곡도 합니다. 대단하죠? 통역, 번역도 하고요. 지금 구글에서 무료 통역을 5개국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64개국 통역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글 구글 번역이라고 하면 휴대폰에서 여기에서 구글 번역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한국말로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옆에 뭐가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알파고 그게 기능이에요. 인공지능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암을 진단한다거나 그림도 그립니다. 기상예보도 하고 신문 기사도 써요. 2014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일 최초로 제일 빨리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인공지능이에요. 요즘 뭐 또 하냐면은 소설도 씁니다. 소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그 일본에서 유명한 문학상이 있는데 그 예선 통과를 했다는 그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요 판례 분석 앞으로는 판사나 검사들이나 변호사가 할 일도 인공지능이 다 해낸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자동 통역기와 번역기로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것이 지금 통역기입니다. 이 통역기를 딱 놓고 내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옆에 미국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바로 표현을 해줘요. 그게 이 통역기가 이미 나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음성 인식 기능인데, 음성 인식 기술인데, 이것을 위해서 많이 그 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발달을 못 하다가 아무리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을 투자했었어요. 근데 이 향상률이 예를 들자면 15%에서 17%, 20% 이 정도뿐이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급진적인 성장을 한 걸 가져온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딥러닝 기술 때문에 요즘 100%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놀랍죠? 네. 가지고 구글에서는 내년부터는 64개월을 동시 통역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현재는 지금 5개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그 다음에 사람하고 감정까지 교류하는 로봇도 나왔어요. 한번 볼래요? 동영상 보여드릴까요? 네. 네, 한번 보세요.
日でしたか？うるさい。ほっといて。わあ、 인공지능한테 밖에서 지금 좋지 않은 기분 나쁜 일이 わかり 있어가지고 ました。 화풀이를 하고 있네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주인이 지금 울고 있어요. 이나이나이. 그것을 알고 인공지능이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달래주려고. 笑顔になりましたね。ありがとう、メンバー。あ、マサトさんからペパメですよ。今日はごめんなさい。僕が悪かったです。よかったのに泣くんですか？女心はよくわからないですね。 네. 자, 여기에 그 로봇이 일본의 소프트뱅크사에서 우리나라 제일교포 그 손정희 그 회장 있죠. 그 회사에서 개발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감정을 교류하는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기술 그 연구원에서 키보라는 그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데 그 로봇도 이와 같이 감정 교류를 해요. 감정까지 서로 교류하는 로봇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는 미래가 아니라 이게 지금 휴대폰입니다. 여기 휴대폰. 그 휴대폰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삼성에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외국에 비브랩스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얼마까지 나왔어요? 갤럭시 7까지 나왔죠? 8에 대한 인공지능이 들어간대요. 8. 제가 신문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은 삼성에서 그 다음 저 휴대폰 만들 때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핸드폰 터져요. 왜 터져요? 배터리 너무 많은 걸 나와가지고.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이 휴대폰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져요. 내 친구가 되지요. 그리고 내 비서가 될 수가 있지. 이제 봐봐요. 인공지능한테 야 서울까지 가는데 요금은 얼마지? 어느 길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지? 네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야가 알아봐가지고 주인님,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은 뭐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요금은 얼마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준다 그 말. 내가 말을 하면 야가 나한테 말을 해줘. 재밌겠죠? 네. 요즘 극장에서 무슨 영화가 가장 인기가 있는가 좀 알아봐라 하면은 가가 딱 알아봐가지고 어느 극장에서 하는 무슨 영화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죠. 이게 친구이면서 너보다 같이 대화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갤럭시 A이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달되어가 어느 수준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지. 놀랍죠? 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아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게 친구나 비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는데 무엇을 먹고 발달한다고 했어요? 빅데이터를 먹고 발달한다고 했죠? 이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인공지능도 크게 자기 스스로가 학습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어느 지점까지 가느냐? 이렇게 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보는 모든 지능보다도 앞서가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모든 지능을 합한 지능하고 인공지능하고 거의 같은 수준을 지점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 그 지점을 가리켜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그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2045년 정도 되면은 그 특이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보다 높아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통제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현수? 찬수? 찬수가 참 얘기를 잘했네. 옥립 전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지능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지는 그 지능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인공지능을 가리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래. 강한 인공지능. 지금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은 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일을 시켜놨는데 어떤 생각하냐면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일하고 있지? 인공지능 스스로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 인간을 위해서 인간 저거 일하고 있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지? 자기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이 그동안에 해온 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지구상에서 나쁜 일은 다 해놨네.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지구상에 있을 필요가 없겠구만 하고 제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호킹 박사. 여기는 테슬라 S라는 그 전기 자동차 있죠? 스티븐 호킹이에요? 테슬라 S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네. 네. 그 만든 사람이 원래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전쟁에 활용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결국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섭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3D 프린터입니다.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죠? 네. 우리 돌아다니면 3D 프린터 전문점도 있고 판매점도 있고 그러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이 3D 프린터는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죠. 이 찰스 허리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3D 프린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크게 보급이 못 됐어요. 왜? 비싸서. 이 특허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발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3D 프린터와 관련된 직업을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에드홉의 혁명 3D 프린터. 미래에는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개인 맞춤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이 3D 프린터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의수, 인공관절, 치아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의수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또 3D 프린터가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업체인 윈선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루에 무려 10채의 집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간 제작 비용은 약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 3D 프린터가 건설업에 이용된다면 앞으로 건설업자와 인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 영상은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출력하는 영상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원하는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뽑아 쓰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달한다면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에 맞춤 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또 3D 프린터가 이처럼 초콜릿을 뽑을 수도 있는데요. 이 코코젯이란 프린터는 올해 안에 전문 빵집을 대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음식을 출력하는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비록 음식 전체를 출력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데코레이션 용도로는 충분히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조감도는 뭘 나타내냐면은 그 나사에서 달에다가 기지를 건설하는 걸 조감도 이렇게 그려놨어요. 가지고 이제 3D 가지고 집도 이게 다 치고 뭐 어떤 기지도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 하이드록실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얘기를 하면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눈 익스프레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달나라에 가면 하이드록실이라는 그 물체가 있다고 그래요. 지구에는 없는데. 이것은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한 화합물인데 이 하이드록실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채광을 해가지고 가져오기 위해서 우주선을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이드록실을 활용해가지고 우주로 가는 원료를 이걸 쓴다고 그래요. 가지고 사업을 목적으로 우주선이 2017년에 띄워진다고 그래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조만장자는 없다고 그래요. 억만장자는 있어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만장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우주에 가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지구로 가져와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조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까 3D 프린터 차 만드는 거 봤죠? 지금 항공기에 소형 부품 같은 것을 300여 종을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렇게 입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옷집에 가가지고 이게 저 스캔실입니다. 이 스캔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나의 몸에 대한 모든 재원이 나와요. 내 키가 얼마고 어깨가 얼마고 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게 딱 재면은 그 재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3D 프린터에다가 집어 넣으면 바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나에게 가장 편한 옷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옷도 이렇게 입는다. 놀랍죠?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만드는 옷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상상한 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데 제약을 준 것이 뭐냐면 만드는 것 문제였거든요. 근데 3D 프린터가 나오니까 상상한 대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봐요. 이 옷 한번 보세요. 네? 특이하지 않아요? 자, 신발도 3D 프린터로 만들고요. 보세요. 여기 약도 3D 프린터로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2015년 8월 5일에 미국에서 승인을 했어요. 3D 프린터로 약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신체의 일부도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어요. 귀 같은 것이나 코 같은 것이나 뭐 심장도 만든다고 하니까 간도 만들고. 아까 이 나왔죠? 음식물도 3D 프린터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나사에서 3D 프린터로 피자 만들기 대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3D 프린터가 발달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놀랍잖아요. 심지어 칩 짓는 것도 전부 3D 프린터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 쓰는 시대가 돼요. 네? 지금까지 우리 어땠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옷이나 모든 것이 남이 만들어준 것을 내가 지금 입고 있고 쓰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 어려운 말로 아웃소싱 시대가 지고 인소싱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으니까 무역이나 교육 같은 것도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은 개인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 같은 것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을 먹죠. 근데 또 아스피린 먹을 때 어떻게 똑같은 아스피린을 먹지? 근데 앞으로는 내 몸에 맞는 아스피린을 먹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가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의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드론과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서는 동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하늘에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아마존의 택배 서비스 영상은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렇게 드론의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면서 드론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과연 앞으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되네요. 또 드론은 이렇게 해변에서 인명구조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해운대에서도 시범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렇게 야간 경비 업무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드론은 이렇게 생활 전반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미 방송에서도 촬영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농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드론이 서빙까지도 할 수 있네요. 여러분은 이 드론을 어디에 활용하고 싶나요? 예, 노는 데도 쓰고도 듭니다. 예, 여기 신문 배달도 하고 여기 피자도 배달을 하고 여기 보면은 서빙 하는 거 나왔죠. 예, 드론 택시도 나왔습니다. 여기 써놨듯이 미국 네바다주 정부가 시험 비행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업에도 활용을 하고 재난구조 시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을 드론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하고요. 예, 앞으로는 태양열을 활용한 드론을 구름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층권에 띄워놔 가지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활용한 드론을 띄워놔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써놨죠. 와이파이 공급기를 부착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도 와이파이 무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무인전기 자동차 한번 보세요. 지금 구글에서 무인전기 자동차 개발해가지고 현재 일부 그 직원들은 그 무인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무인전기 자동차는 고장이 안 난다고 그래요.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인 자동차의 경우는 움직이는 부품이 2,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전기 자동차는 움직이는 부품이 18개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장 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80년에서 100년 정도 쓴다고 그래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능가한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그 신문지상에 있는 그림을 캡처해 가지고 올해 나온 것인데 올해 신문에 나온 글인데 카 쉐어링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차를 사면은 90% 이상이 어때요? 주차장에서 세워놨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하는, 같이 쓰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차를 타려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차 운전 모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차를 활용하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폰에서 차를 딱 부르면 우리 집에 앞으로 차가 딱 오고 거기에서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자기가 목적지를 실어다 주고 또 내려놓고 다시 다른 사람 싣고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를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차 속이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오락실도 될 수가 있고 침대 잠자는 침실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런 차를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한다고 해서 카쉐어링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운전사도 필요 없죠. 사고가 안 나니까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왜 사고가 안 날까요? 그렇죠. 360도를 전부 다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이게 무인 자동차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차에다가 여러 가지 카메라 센서 같은 걸 달아놓고 인터넷을 매개로 해가지고 차들이 자기들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가지고 구글에서 이미 100만 킬로의 무사고가
저 성과도 거둔 적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고도 한번 나기도 났지만은. 자, 그 다음에 차가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 보험도 없어질 것이고, 주유도 무료 전기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무료 주유를 해주니까 주유수도 없어지고, 고장도 아니니까 카 정비소도 없고, 면허증도 필요 없으니까 면허 학원도 없어질 것이고, 이런 그야말로 무인 전기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상용화가 2025년에서 2030년 정도면 거의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바로 직면하는 사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여기 인터넷 오브 싱즈 해가지고 Io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물에다가 센서를 달아놔요.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센서를 다 달아놔요. 가지고 인터넷을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인간한테 주어가지고 인간을 도와주는, 가지고 곧 이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사물 인터넷망을 최초로 건설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SK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사물 인터넷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한번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옷이라든가 여기 양발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모든 부에 센서가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은 건강 상태를 전부 어디로 보내줘? 이 휴대폰으로 다 자기들 휴대폰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전자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지고 휴대폰에 보내주면은 나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여기가 쌓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분석을 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처방을 누가 해? 인공지능이 처방을 해요. 처방전을 누구한테 갖다 줘? 3D 프린터한테 갖다 줘. 그러면 3D 프린터가 나의 가장 알맞는 약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짚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한두 번 체크해가지고 나의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에 대한 정보를 이만큼 엄청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빅데이터가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 내용입니다. 이제 초인종을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온 사람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휴대폰 타고 휴대폰을 딱 보고 열어줄 것인가 안 열어줄 것인가를 판단하면, 권총도 이 권총 자체가 주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아가지고 주인만 이게 당겨야만이 화살이 나가는 총알이 나가는 그런 이제 권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아기가 기저귀에서 오줌을 놓으면은 거기에 달아놓은 센서가 오줌을 분석해가지고 아기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엄마한테 정보를 딱 알려줘요.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구글 글래스라는 말 들어봤죠? 스마트 안경. 우리가 지금까지는 봐요. 사진 찍을 때 이놈을 내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좋은 장면이 벌써 늘러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이거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지나가 버렸네. 아주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글 글래스 스마트 안경을 딱 쓰면은 딱 멋진 장면이 있으면 내가 입으로 찍어 하면 딱 제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 인공지능이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공지능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스마트 안경. 찍어 하면 바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마트 그 쓰레기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딱 내가 먹고 이것이 다 떨어졌다면 여기다 딱 집어 넣으면은 여기에 바코드를 쓰레기통이 딱 인식을 해가지고 마트로 주문을 해줘요. 가지고 드론이 싹 갖다 날라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 놀랍죠? 스마트 약통. 약 먹으라고 만약에 약을 정시에 정확한 시간 내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할 때 약을 안 먹이면은 주인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약 먹으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도 보내주고. 비 오는 경우에는 이 우산이 여기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반짝반짝 나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스마트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다 알겠죠? 네. 자,
이거 신문에 이거 경향신문에 올해 난 내용을 제가 여기다 올려뒀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빨간 줄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사물 인터넷 망을 설치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 된다고 한다면은 보편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요. 빅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봐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검색을 하죠. 어? 이거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그림을 본다거나 글씨를 본다거나, 여기서 여기다가 글자를 올린다거나 사진을 올린다거나 서로 친구하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 내용이 전부 그와 관련된 회사의 클라우딩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요. 이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차이점이 뭐냐면 디지털은 꼭 흔적을 남겨요. 발자국을 남지. 그러니까 그것이 모아진 것이 빅데이터예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생각했는지까지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의 행동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계의 돈을 다 지배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립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야간에 심야버스를 배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에 스마트폰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가를 그걸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버스를 배치해가지고 서울시 정책 중에 만족도 1위가 그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예요. 마케팅에도 활용합니다. 누가 말하자면 샴푸를 사갔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것이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언제쯤 이 사람이 가면은 이 샴푸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기 직전에 샴푸를 배달해줘가지고 사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 효과예요. 엄청나죠? 네. 자,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독감이 일어났을 때 독감 그 예방 경고를 하는데 미국에서 정부에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2주 전에 구글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이걸 발표할 때는 이미 독감이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확산된 이후에 발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정보를 자료려면 각 지역에서 올라온 그 환자 수를 통계를 내가지고 그 분석해가지고 발표니까 늦지요. 근데 구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각 지역에서 독감과 관련된 검색을 어느 정도 많이 했느냐 그걸 분석해 주니까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빅데이터 하나의 효과죠.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를 속에 엄청나게 이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그 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21세기 원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빅데이터 여기 그려봐요. 시장 규모를 여기서 표시한 것입니다. 2010년에 40억 달러였는 것이 2017년에 500억 달러로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막 커질 것입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를 장악한 사람이 세계를 장악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종 중에 하나 무엇을 해야 하냐면 빅데이터에서 어떠한 의미를 축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성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고 소질 있는 분은.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그래요. 가지고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 조감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름도 바람도 영향받지 않는 그 상층권 위에다가 이와 같이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건 하루 24시간 내내 바람의 영향도 없고 구름의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지구로 보내면은 지구에서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테슬라 S라는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전기 저장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테슬라 S라는 전기자동차를 한번 사면은 무료로 충전을 시켜줘요. 그 자동차 고장 완전히 못 쓸 때까지.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 S라는 전기자동차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충전해가지고 그 충전한 것을 집에 가서 활용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처럼 미래는 이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도로에다가도 말이에요. 여기에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육각형 지별판이 여기 깔려 있어요. 태양광 지별판이 깔려 있어요. 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충전되게끔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도로 자체가 하나의 태양광 발전소죠. 그렇죠? 이것은 집을 질 때 현재 나왔는데 태양광 지별판, 투명한 태양광 지별판으로 이 외부를 전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되냐? 건물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을 성공했잖아요. 비행기로. 그렇죠? 이거 제가 교장선생님이 여기 신문에 난 것을 오려둔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오직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여행하는데 성공했다. 2016년 7월 26일 경향신문 기사예요. 이미 우리 세대에 도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러한 기술을 뒤에서 움직이는 힘이 바로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 짜고 코딩하는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이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면은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이 말을 써놨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 한번 보세요. 소프트웨어는 IT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척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주로 쓰는 컴퓨터 단층 촬영용 CT, 엑스레이, 그리고 MRI 등의 기계. 입출금,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은행 업무 또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비행기 제작도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전투기 F-22의 경우 전투기 기능의 80% 이상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합니다. 자, 이 정도만 보고 갑시다. 자, 여기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최신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서 핵심 기술을 이전을 안 해줘가지고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핵심 기술이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았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그 나라는 얼마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 2018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은 초중고 모두가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죠. 봐요. IT 산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강국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에는 후진국이에요. 여기 보세요. 2.3% 세계 시장 점유율 2.3%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39.0%인데 일본만 해도 12.%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터득해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놨듯이 미래 사회는 소프트웨어가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힘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자,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지나갈게요.